아, 제 손이 타들어가요. 펄펄 끓는 탕국이 손등 위로 쏟아졌지만 돌아온 건 걱정이 아닌 매몰찬 발길질이었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감히 조상님 제사상을 엎어? 너 당장 나가. 화상을 입은 채 맨발로 쫓겨난 차가운 골목길.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울다 지쳐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과연 그 차에서는 누가 내렸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야, 뭐하니? 안 죽고. 싸늘한 목소리와 함께 내 발치로 툭 하고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노란색 5만원권 지폐 2장. 허공에서 힘없이 나풀거리다 거실 바닥에 처박힌 돈 10만원이 마치 내 처지 같았어요. 나는 부르튼 손을 뻗어 바닥에 납작하게 붙은 돈을 주섬주섬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돌리며 나를 벌레 보듯 곁눈질했죠. 내일 내 시아버지 기일인 거 알지? 이번 제사는 아주버님 댁도 오고 고모님도 오시니까 신경 좀 써라. 상다리 부러지게, 알았지? 나는 손에 쥐어진 10만원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어요. 요즘 물가에 10만원으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라니. 배 한 알에 10,000원이 넘는 세상입니다. 문어 한 마리만 사도 5만원이 훌쩍 넘어요.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10만원으로는 과일이랑 포만 사도 모자라요. 고기랑 생선도 해야 하는데. 그 순간 채널을 돌리던 시어머니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획 고개를 돌린 시어머니의 눈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왔어요. 뭐, 모자라. 야, 너 지금 나한테 돈 타내려고 수작 부리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시끄러워. 네가 발품 팔아서 싼 데 찾아다니면 될 거 아니냐? 게을러 터져가지고 툭하면 돈 타령이. 너 시집 올 때 빈몸으로 와서 우리 아들이 먹여주고 재워주는 값은 생각 안 하니? 그깟 장 보는 게 뭐 힘들다고 유세야. 시어머니의 고함에 안방 문이 열리며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나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남편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내 간절한 눈빛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품을 쩍하며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아, 아침부터 왜 소란이야. 여보, 엄마 혈압 오르게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당신 살림 10년 차잖아. 그 정도 융통성도 없어? 융통성. 그놈의 융통성.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내 편은 이 집에, 아니,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집을 나왔죠. 재래시장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내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생선가게 좌판 앞에 섰습니다. 제수용 도미가 번들거리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죠. 아줌마, 이 도미 얼마예요? 국산 참도미. 이거 오늘 물 좋아. 35,000원만 줘. 한 마리에 35,000원. 내 손에 들린 돈의 3분의 1이 날아갑니다. 나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옆에 있는 조금 작고 눈이 흐릿한 녀석을 가리켰어요. 저 이건요? 에이, 제사상에 올릴 거면 좋은 거 써야지. 그거는 물 건너온 거고 해동한 지 좀 돼서 맛없어. 시어머니한테 혼나. 생선가게 주인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 싼 거 사갔다가 타박 들을 게 뻔하죠. 결국 나는 국산 도미를 달라고 했어요. 배 3개, 사과 3개, 곶감, 대추, 밤 장바구니가 채워질수록 내 지갑은 헐거워졌습니다.
고기 가게 앞에서 나는 걸음을 멈췄어요. 산적용 소고기 색은 10만 원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습니다. 나는 주머니 깊숙한 곳을 뒤적거렸죠. 꼬깃꼬깃 접힌 10,000원짜리 몇 장과 1,000원짜리 뭉치. 내가 틈틈이 폐지를 줍고 공병을 팔아 모아둔 나만의 비상금이었어요. 언젠가 너무 힘들 때 나를 위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 먹으려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이걸 써야 하나. 내 피 같은 돈을. 눈물이 핑 돌았지만 별 수 없었어요. 고기 없이 제사를 지냈다가는 그 불호령을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 비상금을 정육점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국거리랑 산적 거리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장을 다 보고 나니 양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가 10개가 넘었어요. 등에는 커다란 배 박스까지 짊어졌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비닐끈에 파고들어 끊어질 듯 아팠죠. 택시를 탈 돈 따위는 남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한여름 땡볕이 정수리를 쪼아댔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 눈을 찔렀지만 짐 때문에 닦을 손조차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습니다. 어우, 저 여자 좀 봐. 저 무거운 걸 혼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죠. 내가 고아라서 배운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이런 취급을 받는 거라고 스스로를 난도질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익숙한 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차였죠. 시동이 켜진 채 에어컨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차창 너머로 남편이 보였습니다. 의자를 뒤로 젖히고 편안하게 누워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었죠. 나는 짐을 든 채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내는 시장 바닥에서 땀범벅이 되어 짐승처럼 짐을 나르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집 앞차 안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게임이나 하고 있다니. 여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 안의 남편에게 들릴 리 없었죠. 낑낑거리며 대문 앞까지 걸어가 벨을 누르려는데 손이 모자랐어요.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벨을 누르려는 순간 차 문이 열리며 남편이 내렸습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소리쳤죠. 여보, 나 좀 도와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남편은 나를 그리고 내 발치에 쌓인 수많은 짐을 쓱 훑어보았어요. 그리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아, 땀 냄새. 당신 시장에서 안 씻고 왔어? 쉰내가 진동을 하네, 진짜. 도와주기는커녕 더럽다는 듯 뒷걸음질 치는 남편. 그는 짐 하나 들어주지 않고 쏙 대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쾅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가 내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억울해서 서러워서 그리고 분해서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어요. 길바닥에 널브러진 배박스와 검은 봉지들. 그 속에 담긴 건 제사 음식이 아니라 산산조각 난 내 자존심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왜 낳으셨어요? 차라리 데려가 주시지. 왜 저만 남겨두고 가셔서 이 꼴을 당하게 하세요? 하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도 돌아오는 건 매미 소리뿐이었어요. 나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짐들을 들고 들어가야 했죠. 들어가서 내일 새벽까지 전을 붙여야 했어요. 그것이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내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내일 이 제사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마지막 제사가 될 줄은. 그리고 나를 벌레 보듯 하던 저 인간들이 내 발밑에 엎드려 빌게 될 줄은. 그날 밤의 공기는 유독 무겁고 습했습니다. 새벽 4시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부엌은 이미 찜통 같은 열기로 가득 차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커다란 전기 프라이팬 2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그 위에서는 동태전과 꼬지전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죠. 노르스름한 계란물을 입힌 전들이 채반에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었지만 제 할 일은 아직 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좁은 부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4시간째 전을 부치고 있으려니 허리가 끊어질 듯 욱신거려 왔습니다. 환기라도 시키고 싶었지만 새벽 바람이 차다며 문을 닫으라는 시어머니의 엄명 때문에 창문조차 열 수 없었죠. 고소해야 할 기름 냄새가 이제는 역겨운 악취처럼 느껴져 코끝을 찔렀고 속이 울렁거려 헛구역질이 계속 올라오더군요. 우. 입을 틀어막고 겨우 구역질을 삼켰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동태포 300장, 꼬지전 50개, 동그랑땡에 산적까지. 시어머니가 주문한 최상급 제사상을 맞추려면 기계처럼 손을 놀려야만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뜨거운 기름이 손목 안쪽에 연한 살 위로 튀었습니다. 아으! 저도 모르게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화끈거리는 고통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살갗은 금세 붉게 부어오르더군요. 급한 대로 싱크대로 달려가 찬물을 틀어 손목을 댔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닿으니 쓰라림이 조금 가시는 듯 했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더 깊게 패여만 갔습니다. 물집이 잡혀가는 손목을 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는데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느릿느릿 걸어 나오시더니 늘어지게 하품을 하고는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며 부엌으로 다가오시더군요. 제 손목의 상처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어머니는 채반에 쌓인 전들을 매 눈으로 훑어보셨습니다. 야, 뭐하니? 손 놀리고 서서. 해 뜨기 전에 다 끝낼 수 있겠어? 아, 네. 기름이 좀 튀어서요. 금방 해요. 저는 황급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갓 부쳐낸 따끈한 동태전을 맨손으로 덥석 집으셨어요. 뜨겁지도 않으신지 입에 쏙 넣고 오물거리시더니 갑자기 인상을 팍 쓰며 싱크대에 퇴하고 뱉어버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야, 너 간을 발로 봤니? 왜 이렇게 짜? 네, 저는 레시피대로. 레시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입맛이 문제야. 내 입맛이. 어릴 때 고아원에서 짬밥이나 얻어먹고 컸으니 뭘 알겠니? 입맛이 싸구려라. 이 비싼 생선을 갖다 줘도 똥을 만드는구나. 똥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타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쯧쯧 하여간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너 시집 올 때 빈몸으로 온 거 기억 안 나니? 남들은 혼수다, 예단이다 해서 아파트 해오고 차 해오는데 너는 숟가락 하나 안 들고 와서 우리 아들 등골 빼먹고 살잖아. 그때 약사집 딸이랑 선을 봤어야 하는 건데 내가 미쳤지. 10년 전 이야기를 또 꺼내십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그 레퍼토리. 약사 며느리를 못 얻어 한이 맺혔다는 그 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전에 닿을까봐 눈을 부릅뜨고 천장만 바라봤죠. 그 소란스러움에 남편도 잠에서 깼는지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 속에서는 화려한 게임 그래픽이 번쩍거리고 있더군요. 아씨, 아이템 강화 또 실패했네. 아침부터 재수없게.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정말 이러다가는 제사상 차리기도 전에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여보, 일어났어?
남편은 물을 마시다 말고 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땀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 기름때 묻은 앞치마, 그리고 물집 잡힌 손목. 하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나 안쓰러움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움켜쥐더군요. 아, 냄새. 당신 좀 씻고 하면 안 돼? 온 집안에 기름 쩐내가 진동을 하잖아. 여보, 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서랍에 있는 파스 좀 붙여주면 안 될까? 손에 기름이 묻어서 혼자 붙일 수가 없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남편이라면 한 번쯤은 걱정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선을 다시 게임 화면으로 돌리며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지금 바빠. 레이드 뛰어야 된다고. 그리고 오늘 친척들 다 오는데 파스 냄새 풍기게. 촌스럽게 왜 그래? 엄마 혈압 오르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일 좀 해라. 당신은 내가 아프다는데 게임이 더 중요해. 누가 아프지 말래? 요령껏 쉬면서 하든가. 너는 꼭 티를 내더라. 내가 너 데리고 살아주는 거 고맙게 생각하라니까. 밖에서 내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아냐? 천사래, 천사. 너 같은 조건이랑 살아준다고. 남편은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천사? 누가 누구를 데리고 살아? 10년을 식모처럼 부려먹고 내 월급까지 시댁 빚 갚는 데 썼는데 이제 와서 나를 구제해줬다고? 파스 한 장. 그게 뭐라고. 10년을 함께 산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데 게임 아이템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 태도가 너무나 낯설고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나이스, 득템 하고 환호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저는 다시 묵묵히 전을 뒤집었습니다. 기름 튀는 소리에 섞여 흐느낌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숨을 죽여가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손목 위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갈기갈기 찢겨나간 제 마음보다 아플까요? 제사상의 촛불처럼 제 속도 그렇게 까맣게 타들어가 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거실을 가득 메우던 무거운 정적을 깨고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할 새도 없이 띠리릭 하고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현관문이 벌컥 열렸죠.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기름 냄새가 현관까지 진동을 하네. 환기 좀 시키면서 하지, 머리 아프게. 짜증 섞인 목소리의 주인공은 신우이였습니다. 양손 가볍게 빈손으로 들어온 그녀의 팔에는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는 신상 명품 백이 덜렁거리고 있더군요. 뒤따라 들어온 신우이 남편과 초등학생인 조카 역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브랜드 로고가 박힌 옷을 입고 마치 런웨이를 걷듯 당당하게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황급히 문지르며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새벽부터 허리 한번 펴지 못한 제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름에 떡진 머리카락, 음식물 얼룩이 튄 낡은 티셔츠, 그리고 퉁퉁 부은 발. 화려한 향수 냄새를 풍기는 신우이 옆에 서니 제 모습이 마치 주인 집에 얹혀 사는 초라한 하녀처럼 느껴져 저절로 고개가 숙어지더군요. 오셨어요, 고모. 식사 아직 안 하셨죠? 금방 차려드릴게요. 반가운 척 인사를 건네도 신우이는 저를 본체만체 했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메고 있던 가방을 소파에 던져두고는 제게 쇼핑백 하나를 툭 내밀더군요. 옳게, 이거 받아. 오는 길에 세탁소 들르려다 깜빡했네. 여기 셔츠랑 블라우스 좀 빨아줘. 세탁기 돌리지 말고 손빨래 해야 하는 거 알지?
실크라 망가지면 올케가 물어줘야 해. 손님으로 온 게 아니라 빨래 맡기러 온 사람처럼 당당했습니다. 얼떨결에 받아든 쇼핑백에서는 시누이 식구들이 입고 벗어둔 땀 냄새 나는 옷가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가 찼지만 시어머니가 무서워 군말 없이 받아들어야만 했죠. 시어머니는 딸이 오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한박웃음을 지으며 우리 공주 왔냐며 엉덩이를 두들겨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쪽으로 고개를 획 돌리며 표정을 싹 바꾸시더군요. 뭐하니? 애들 배고프다는데 밥상 안 차리고 과일 깎고 커피도 좀 내와라. 얼음 띄워서 시원하게. 저는 부랴부랴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아침에 남편에게 외면당하며 눈물로 부쳤던 전들과 어제 시장에서 피 같은 비상금을 털어 산 도미구이 그리고 갖은 나물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냈지만 숟가락을 든 시누이의 표정은 영 마땅찮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시금치 나물을 뒤적거리더니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집어 올린 듯 인상을 찌푸리며 툭 내뱉었습니다. 올케, 이거 국산 맞아? 흙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네. 어제 제가 시장 가서 제일 좋은 걸로. 아휴 됐어. 시장 바닥에서 파는 게 다 그렇지 뭐. 흙도 제대로 안 털고 묻혔나 봐. 비위 상해서 못 먹겠네. 오빠, 넌 이런 걸 어떻게 맨날 먹고 살아? 시누이는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어제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땀을 흘려가며 사온 재료들이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얼도록 씻고 또 씻어 묻혀낸 정성이었는데 그녀의 한마디에 순식간에 비위 상하는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된 거죠. 옆에 있던 시누이 남편도 거들더군요. 처남댁 요리 솜씨가 영 안 느시네. 10년 차면 이제 눈 감고도 할 텐데 간이 너무 슴슴해. 밍밍해서 원. 장모님 저 물 좀 주세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물을 찾는 매제나 그걸 또 오냐 사위하며 물을 떠다 바치는 시어머니나 똑같았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서서 죄송합니다. 다시 데워올게요. 죄송합니다. 소금 더 드릴까요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제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적어도 남편이라면 아침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에 한마디 거들어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입안 가득 갈비를 뜯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야, 니들이 이해해라. 너네 올케가 원래 좀 둔하잖아. 입맛도 촌스러워서 고급진 맛을 몰라요. 그냥 배만 채워, 배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둔하다니요. 촌스럽다니요. 누구 때문에 10년을 시장 바닥을 기어다니며 100원, 200원 아껴 살았는데 남편의 비웃음은 시누이의 타박보다 더 날카롭게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수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조카 지민이가 갑자기 숟가락을 던지며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맛없어. 엄마, 나 이거 안 먹을래. 피자 시켜줘. 지민아, 밥 먹어야지. 외숙모가 힘들게 차린 건데. 제가 달래려 하자 지민이는 저를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싫어. 냄새 난단 말이야. 외숙모 옷에서도 이상한 냄새 나고 반찬에서도 냄새 나. 우리 집 아줌마가 해준 게 훨씬 맛있어. 초등학생 조카의 막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아이를 나무라기는커녕 태블릿 PC를 켜주며 짐짓 심각한 목소리로 속삭이더군요. 목소리를 낮춘 척했지만 저 들으라는 듯 또렷하게 귀에 꽂히는 목소리였습니다. 지민아, 너 저 외숙모 보이지? 잘 봐도. 응? 외숙모가 왜? 너 엄마가 학원 가라, 공부해라 잔소리한다고 싫어했지?
공부 안 하고 농땡이 피우면 나중에 커서 저렇게 사는 거야. 알겠니?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모 복도 실력이고 남편 복도 실력이야. 어릴 때부터 제대로 못 배우고 자라면 평생 남의 집 부엌대기나 하면서 무시당하고 사는 거라고. 너는 귀한 집 딸이니까 저런 물 안 들게 조심해야 해. 알았지? 머리채를 휘어잡힌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이 교육을 핑계로 제 존재 자체를 난도질하는 그 말에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아무리 제가 고하고 가진 게 없어도 조카 앞에서 저를 반면교사 취급하다니요. 참다 못한 제가 울먹이며 한마디 했습니다. 아가씨,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애 앞에서. 그러자 식탁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제 등짝을 짝 소리나게 후려쳤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틀린 말 했냐? 족보도 없는 거 걷어줬더니 이제 시누이한테 눈을 불하려.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귀한 손님들 앞에서 밥맛 떨어지게. 등짝의 통증보다 가슴의 통증이 더 컸습니다.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삿대질을 해댔고 시누이는 흥 하고 콧방귀를 뀌며 다시 과일을 집어먹더군요. 남편은 그 상황에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냅둬. 원래 못 배운 사람들이 자격지심은 있어가지고. 짐이나 들었지? 넌 절대 저런 사람이랑 어울리면 안 된다.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돌아섰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거품 속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딸그락 소리에 제 흐느낌을 감춰야만 했죠. 거실에서는 하하호호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입에 맛있다. 역시 과일은 비싼 게 좋아. 여보, 나도 한 입만. 그 행복한 가족 사진 속에 제 자리는 단 한 평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행복을 위해 밥을 짓고 청소를 하는 말하는 가전제품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두고 보세요. 그 거만한 콧대가 꺾이는 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 흘리는 제 눈물, 피눈물로 돌려받게 해줄 겁니다. 반드시요. 저녁 7시 거실에는 엄숙한 향 냄새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병풍이 쳐지고 제가 밤새 허리가 끊어져라 부친 전과 정성껏 찐 생선들이 제사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제사상은 화려했지만 그 뒤에 선 제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기름에 전 머리카락을 질끈 묶고 구석에 서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지방을 붙이며 날카롭게 소리치셨습니다. 야, 뭐하니? 멍하니 서서. 향 안 가져오고.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황급히 향과 라이터를 챙겨들고 제사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상에 향을 올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뒤로 확 밀쳐버리셨습니다. 어딜 감히. 악! 예상치 못한 힘에 밀린 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짚은 곳은 펄펄 끓고 있던 탕국 냄비 바로 옆이었습니다. 냄비가 기울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제 오른쪽 손등 위로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 살 타는 냄새와 함께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굴며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피부 위로 순식간에 물집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너무 아파서 비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고 헐떡거리고 있는데 걱정의 말 대신 날벼락 같은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A씨, 제 소음 붓게 진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화상 입은 손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탕국이 쏟아져 얼룩진 바닥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너는 어떻게 된 게 하는 집마다 이 모양이니? 조상님 오시는 신성한 시간에 상을 엎어? 부정 타겟이리. 너 일부러 그러지? 제사 지내기 싫어서 시위하는 거지 지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손이 너무 뜨거워서. 시끄러워. 어디서 말대꾸야?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아. 칠칠 맞기는. 옆에 있던 시누이도 코를 막으며 거들었습니다. 아우, 엄마. 빨리 치우라고 해. 밥맛 떨어지게 저게 뭐야? 오빠, 넌 뭐해? 옳게 안 내보내고.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나 좀 봐줘. 나 너무 아파. 병원 좀 데려가줘. 눈빛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부풀어 오른 손등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 진짜 가지가지 한다. 야, 너 그냥 나가 있어. 분위기 망치지 말고. 뭐, 나 손이 이렇게 됐는데. 나가라고. 그럼 여기서 징징거릴 거야? 조상님들 노하시게.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든가 해. 꼴 보기 싫으니까. 남편은 제 팔을 잡아 질질 끌다시피 현관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저는 짐짝처럼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제사 끝날 때까지 들어오지 마. 재수 없으니까 문 근처에도 얼씬 말고. 쾅!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을 내리찍었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아휴,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야 제사 지내겠네 하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땀과 탕국 국물로 젖어 축축했고 맨발은 시려왔습니다. 흐흑, 흐흑. 참았던 설움이 기어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부모 없이 자란 게 죄일까? 가난한 게 죄일까? 아니면 저 사람들을 가족이라 믿고 10년을 바보처럼 헌신한 게 죄일까? 마당 수도가로 기어가 떨리는 손으로 찬물을 틀었습니다. 화끈거리는 손등에 물을 끼얹으며 저는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죽어버릴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눈물이라도 흘려줄까? 아니, 아마 장례식 비용 아깝다고 욕이나 하겠지.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 같았던 그 절망의 순간, 어둠이 깔린 골목길 저편에서 강렬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부앙. 심장을 울리는 묵직한 엔진 소리.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3대. 고급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좁은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헤드라이트 불빛이 마당에 쭈그리고 앉은 저를 정통으로 비쳤습니다. 누구지? 친척들인가? 아닌데 저런 차를 탈 사람이 없는데. 차량 행렬은 정확히 우리 집, 아니 시댁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장 앞선 차의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정적을 깼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은발이 성성하지만 기품이 넘쳐 흐르는 노신사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에 롱코트를 걸친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수도가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노신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수행원들을 물리치고 성큼성큼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화상을 입어 붉게 부어오른 제 손, 탕국 국물에 젖은 옷,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 그는 제 앞에 멈춰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닫혀있던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튀어나왔습니다. 밖이 소란스러우니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온 것이겠죠. 아니, 이게 무슨 빛이야? 어떤 놈이 남의 집 제사에 차를 들이대.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노신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보며 애처롭게 떨리던 그의 눈빛이 시어머니를 향하는 순간 서늘한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폭풍. 이제 진짜 폭풍이 몰아칠 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손녀를 모시러 왔습니다. 누구야? 남의 집 제사에 차를 들이대고 예의를 밥 말아 먹었어?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뒤이어 남편과 시누이, 매제까지 우르르 밖으로 몰려나왔죠. 그들은 마당을 점령한 검은 세단들과 덩치 큰 경호원들을 보고 잠시 주춤했지만 곧 특유의 뻔뻔함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당신들 뭐야? 여기 사유지야. 당장 차 안 빼. 신고하기 전에 꺼져. 재수없게 제삿날 밤에 이게 무슨 난리야? 시댁 식구들이 삿대질을 해대든 말든 은발의 노신사는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수도가에 쭈그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는 저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노신사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그의 최고급 정장 바지가 닿아 더러워졌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더니 화상으로 짓물러 엉망이 된 제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아가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라니? 10년 동안 야, 너 소리만 듣고 살았던 제게 이렇게 품이 있는 목소리로 존댓말을 쓰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노신사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강성그룹 강동훈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김진혁 변호사입니다. 회장님의 유일한 혈육, 손녀 아가씨를 모시러 왔습니다. 순간 주변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던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고 시누이는 강성그룹이라는 말에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남편은 멍청한 표정으로 저와 변호사를 번갈아 쳐다봤죠. 뭐요? 강성그룹? 그 건설회사? 손녀? 누가? 저 식모가? 시누이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제야 천천히 몸을 일으켜 시댁 식구들을 돌아봤습니다. 저를 볼 때의 그 따뜻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싸늘하고 경멸 어린 시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옆에 서 있던 수행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수행원이 007 가방을 열자 변호사는 서류 봉투 2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유전자 검사 결과지입니다. 강 회장님과 지은 아가씨의 유전자가 99.99% 일치한다는 증명서죠. 변호사가 서류를 쫙 펼쳐 시어머니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찍힌 친자관계 성립이라는 도장. 시어머니는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처럼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고아원에서 데려왔다는데 부모도 모른다는데 맞습니다. 25년 전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실종되셨던 바로 그 손녀분이십니다. 회장님께서 평생을 찾아 헤매셨던 핏줄이지요. 김 변호사의 설명에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지 콧방귀를 뀌며 팔짱을 꼈습니다. 아하, 이거 몰래카메라네. 요즘 유튜브 이런 거 많다더니
야, 너 이거 얼마 주고 짠 거야? 배우들 섭외해서 재벌 놀이하면 우리가 속을 줄 알아? 연기 그만하고 꺼지세요들. 신우이가 깐죽거리며 변호사의 어깨를 밀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경호원이 번개같이 움직여 신우이의 팔목을 낚아채 꺾어버렸습니다. 악, 내 팔. 귀한 분의 대리인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으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다면. 경호원의 낮은 음성에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매제는 사색이 되어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감지한 것이죠. 김 변호사는 소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두 번째 서류 봉투를 꺼내 저에게 정중히 내밀었습니다. 아가씨, 이것은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찾으면 즉시 전달하라고 맡기신 증여 계약서와 위임장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굵은 글씨로 된 목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속 목록. 강성건설 지분 15%. 강남구 논현동 빌딩 2채. 인천시 일대 토지 및 건물 일체 재개발 지구 포함. 주소를 읽어 내려가던 제 눈이 커졌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집, 시댁 식구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이 낡은 주택의 주소였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네, 맞습니다. 아가씨. 김 변호사가 시어머니를 차갑게 쏘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시댁 식구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이 집, 그리고 사위분이 운영하신다는 공장 부지, 그 모든 땅이 포함된 이 구역 전체가 오늘부로 강 회장님에게서 지은 아가씨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즉,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집의 주인은 시어머니도 남편분도 아닌 바로 우리 지은 아가씨라는 뜻입니다. 정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종이 한 장. 그저 얇은 종이 한 장일 뿐인데 그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나를 짓누르던 가난과 천대라는 족쇄가 이 종이 한 장으로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 무례한 자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주거 침입으로 내쫓을까요? 아니면... 김 변호사가 저를 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댁 식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짐승 취급하며 내쫓았던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공포에 질린 눈빛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찼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입을 열자 모두의 시선이 제 입술에 꽂혔습니다. 법대로 하죠. 아주 원칙대로. 법대로. 하. 웃기고 자빠졌네. 무거운 정적을 깬 건 역시나 신우이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도 기가 살아서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이 안 풀리는지 헝클어진 머리를 거칠게 쓸어 넘기며 변호사에게 삿대질을 해대더군요. 야, 이 영감탱이. 어디서 위조 서류 몇 장 들고 와서 사기를 쳐? 강성그룹? 회장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네. 아주. 야, 옳게. 너 이거 네가 꾸민 거지? 돈 없다고 징징대더니 어디서 사채 써서 연기자들 불렀냐? 신우이는 현실을 인정하는 대신 악을 쓰며 부정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와 김 변호사의 손에 들린 서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이리 내놔. 이거 경찰서 가져가서 문서 위조로 콩밥을 먹여줄 테니까. 그녀의 손톱이 서류 봉투에 닿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옆에 부동자세로 서 있던 경호원이 다시 한번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팔을 낚아채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은 신우이의 앞을 거대한 벽처럼 막아서더니 싸늘한 저음으로 경고했습니다. 물러서십시오. 한 번 더 접근하면 신변 위협으로 간주하고 제압하겠습니다. 살기등등한 경호원의 눈빛에 신우이는 히익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시어머니도 그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벌벌 떨며 아들째 남편의 등 뒤로 숨더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팽팽하던 긴장감을 찢어발기듯 신우이 남편 매제의 양복 주머니에서 휴대전화 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매제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액정을 확인한 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본사 김 전무님인데? 매제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전무님, 접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정적 감도는 마당에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야, 박 사장, 너 미쳤어? 너 윗선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네, 무슨 말씀이신지? 방금 본사 법무팀에서 연락 왔어. 자네 공장 부지랑 창고 부지 말이야. 그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서 계약 즉시 해지하겠대. 위약금이고 뭐고 다 물어줄 테니까 당장 내일까지 방 빼라는데? 자네 본사 회장님 댁 심기 건드린 거 있어? 매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김 변호사를, 아니 정확히는 김 변호사 옆에 서 있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땅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혹시 그 바뀐 주인 이름이? 몰라. 강지은이라던가. 아무튼 자네 이제 끝이야. 우리랑 거래도 이걸로 끝인 줄 알아. 내일까지 공장 못 비우면 다 밀어버린다고 난리 났으니까 알아서 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매제의 휴대전화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지만 그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는 털썩 주저앉으며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지은, 진짜였어.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공장을 비우라니? 우리 거래처 다 끊긴다는 거야? 그럼 우리 빚은? 애 학원비는? 신우이가 매제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지만 매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끝났어. 당신 올케가 그 땅 주인이래. 우리 공장, 우리 집, 다 저 여자 땅이래.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땅 주인이라니. 우리 며느리가 땅 주인이라니. 집안은 순식간에 초상집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난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눈을 반짝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상황이 파악되자마자 표정을 180도 바꿨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짐짝처럼 끌어내던 그 거친 손길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가장 비굴하고 느끼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다정한 호칭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사실이야? 당신 진짜 재벌집 손녀야? 와, 대박이다. 나 진짜 꿈꾸는 것 같아. 남편은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화상을 입지 않은 제 왼쪽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유, 우리 마누라 손 고운 거 봐. 내가 그동안 당신 고생시킨 거 다 미안해. 알지? 내가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마음은 안 그런 거. 이제 우리 고생 끝났다. 그치? 당신 건물도 있고 땅도 있다며? 그럼 나 차부터 좀 바꿔주라. 응? 역겨웠습니다. 토악질이 나올 만큼 역겨웠습니다. 아내가 화상을 입고 울고 있을 때는 본체만 체하더니 돈이 있다는 걸 알자마자 꼬리를 흔드는 저 모습이 소름 끼치도록 끔찍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이 제 몸에 닿기 직전 있는 힘껏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짝! 제법 매운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과 저를 번갈아 봤습니다. 지은아, 만지지 마.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내 몸에 손대지 마. 소름 끼치니까. 아니 여보. 왜 그래? 우리가 남이야? 부부잖아. 내가 잘못했어. 응? 한 번만 봐주라. 남편은 끈질기게 다시 들러붙으려 했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가 제 앞을 막아서며 남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봐요, 선생.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김 변호사는 품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남편의 가슴팍에 툭 던졌습니다. 이혼 소송 소장입니다. 위자료 청구 및 재산 분할 따위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아가씨가 지난 10년간 당한 부당 대우, 폭행, 그리고 경제적 착취에 대해 하나하나 죗값을 물을 겁니다. 이혼?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는 시계를 확인하더니 잔인하리만치 침착한 목소리로 시댁 식구 모두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지금 시각 저녁 8시입니다. 정확히 10분 드리겠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주십시오. 뭐, 나가라니. 이 밤중에 어디를 가라고. 시어머니가 악을 썼지만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10분 뒤에도 남아 계신다면 건조물 침입죄 현행범으로 경찰을 부르고 강제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짐 챙길 시간은 없습니다. 몸만 나가십시오. 이 집에 있는 모든 가구와 집기류는 아가씨가 해오신 노동의 대가로 압류할 예정이니까요. 공포. 진짜 공포가 그들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갈 곳도 돈도 심지어 입고 나갈 옷까지조차 챙길 수 없는 상황. 그들은 그제야 저를 쳐다봤습니다. 살려달라는 눈빛으로, 애원하는 눈빛으로. 하지만 제 눈에는 그들이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시간 카운트 시작하세요. 8분 남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손목시계를 보며 건조하게 시간을 읊었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협박도 고함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것이죠. 강자에게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 한없이 강한 그녀의 비겁한 생존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며느라가. 시어머니는 털썩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무릎 걸음으로 제게 기어왔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이 쓸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더군요. 내가 노망이 났나 보다. 늙으면 죽어야지. 다 너 잘 되라고 독하게 마음먹고 가르친다는 게 그만. 내 본심 아닌 거 알지? 우리 10년 정이 있잖니. 정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정이 며느리 허리 끊어지게 부려먹고
밥상머리에서 면박 주는 건가요? 아프다는 사람 쫓아내고 뒤에서 웃는 게 정인가요? 그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빌마.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라. 네가 이 집 뺏어가면 우리는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 내 조카, 어린 지민이까지 노숙자로 만들 셈이니? 조카 이야기를 꺼내며 눈물을 짜내는 시어머니의 연기는 역겨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멍하니 있던 시누이도 헐레벌떡 달려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옳게. 아니, 지은 씨. 우리 그이가 공장 뺏기면 진짜 큰일 나. 우리 빚더미에 앉는다고.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좀 쌀쌀맞게 굴긴 했지만 다 옳게 세련되게 꾸며주려고 그런 거 알잖아. 응. 손 치워요. 제가 팔을 뿌리치자 시누이는 비틀거리며 물러났습니다. 남편도 질세라 제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 이혼 못해. 아니, 안 해.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발 닦으라면 닦고 길하면 길게. 한 번만 용서해줘, 허. 세 사람, 아니 매제까지 합세해 제 발밑에서 싹싹 빌어대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저를 벌레 보듯 하던 인간들이 이제는 제 처분만 기다리는 벌레가 되어 꿈틀거리고 있는 꼴이라니. 가슴속에서 쾌감보다는 서글픔과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고작 돈 때문에. 이까짓 돈과 권력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질 자존심이었으면서 왜 그렇게 나를 짓밟았던 걸까요? 저는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아까 시장에서 쓰고 남은 꼬깃꼬깃 구겨진 돈과 영수증 뭉치, 그리고 어제 시어머니가 제게 던져줬던 그 돈의 잔해들. 저는 지갑에서 5만원권 2장을 꺼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바닥에 던지며 남으면 거슬러 오라고 했던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돈을 눈앞에 흔들자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제 그러셨죠. 돈 남으면 거슬러 오라고. 저는 그 돈을 시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흩뿌렸습니다. 후두둑. 힘없이 날아간 지폐 2장이 시어머니의 뺨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돈 남았네요. 가져가세요. 아가. 차비하세요. 이 집에서 나가는 차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가씨. 저는 시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보고 못 배웠다고 하셨죠? 근본 없어서 천박하다고. 네, 저 고아원 출신 맞아요. 근데요, 최소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에는 피고름 나온다는 건 배웠어요. 명품으로 휘감으면 뭐합니까? 속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시궁창인데. 너 말을 어떻게. 제 집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내 물건들, 내 공기, 내 공간. 당신들 숨결 섞이는 것조차 구역질 나니까. 그때 김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카운트다운을 마쳤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자, 다들 일어나세요. 나가. 경호원들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버티는 매제의 뒷덜미를 잡고 질질 끌고 갔고 악을 쓰는 시누이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안 돼. 내 명품백. 내 가방 챙겨야 돼. 시누이가 소파에 던져둔 가방을 잡으려 했지만 경호원이 가방을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몸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아이고, 사람 죽이네. 동네 사람들. 며느리가 시어머니 패 죽인다. 시어머니가 대자로 뻗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경호원 2명이 양쪽에서 팔을 끼고
가볍게 들어 올려 현관 밖으로 옮겼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제게 매달리려 했습니다. 지은아, 여보, 나 진짜 버릴 거야? 우리 사랑했잖아. 사랑? 웃기지 마. 넌 10년 동안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부리기 좋은 무료 노예를 사랑한 거겠지. 저는 남편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남편의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에 남은 건 저와 김 변호사, 그리고 화려하게 차려진 제사상 뿐이었습니다. 온갖 모욕을 견디며 화상을 입어가며 차려낸 그 상. 제 10년의 피땀이 서린 그 밥상. 저는 제사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상님, 나를 지켜주지 않는 조상이 무슨 소용일까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조상에게 절을 올렸던 지난 날들이 사무치게 후회되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제사상의 끝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제 10년의 한을 담아들어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성껏 구운 생선이 바닥에 나뒹굴고 탕국이 쏟아져 카펫을 적셨습니다. 촛불이 꺼지며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산산조각 난 제사상. 그것은 제 과거와의 완벽한 결별이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쫓겨난 시댁 식구들이 닫힌 철문 틈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열어. 문 좀 열어줘. 갈 데가 없다고. 저는 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대문 용접해버리세요. 다시는 저것들이 발도 못 들이게. 알겠습니다, 아가씨.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쾅! 김 변호사가 인터폰의 버튼을 눌러 대문의 자동 잠금 장치를 내렸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이제 저 문은 안에서 열어주지 않는 한 밖에서는 절대 열 수 없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어진 촛대를 밟고 지나가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 깊숙이 박혀있던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느낌. 비로소 저는 자유였습니다. 가시죠, 아가씨.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네. 가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난장판이 된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1년 전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쫓겨나듯 도망쳤던 그 계절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인천의 낡은 주택가 골목이 아닌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50층 펜트하우스 뷰였습니다. 대표님, 오늘 일정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또각또각. 경쾌한 하이힐 소리와 함께 제가 집무실로 들어서자 비서실장이 따라붙었습니다. 통유리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기름 냄새에 쩔어 늘어졌던 티셔츠 대신 이탈리아 장인이 맞춘 실크 슈트를 입었고 설거지물에 불어 터졌던 손가락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오른쪽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년 전 시어머니가 밀쳐 펄펄 끓는 탕국을 뒤집어 썼던 그 자리. 최고급 피부과 치료 덕분에 흉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엔 매끄러운 새살만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대표님. 요청하신 그 사람들 소식입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익숙하지만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진 사람들의 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시댁이자 남보다 못한 타인들이죠. 사진 속 배경은 곰팡이가 핀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고생하며 했던 그 일을 이제는 본인이 생계를 위해 하고 있더군요.
표독스럽던 눈매는 온데간데 없고 삶에 찌든 노인의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던 김 씨는 파출부 일을 전전하다가 그마저도 성격 때문에 쫓겨나고 지금은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걷기도 힘들다고 하더군요. 다음 사진은 신우이였습니다. 명품 백이 아니면 들지 않던 그녀가 짝퉁 가방을 매대에 깔아놓고 손님과 멱살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박 씨는 남편 사업 부도 후 빚쟁이들에게 시달려 이혼당했고 지금은 동대문 짝퉁 시장에서 호객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조카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 전학을 갔다고 합니다. 사기꾼 집안 딸이라는 소문이 돌아서요. 마지막 사진. 전 남편이었습니다. 공사장 한바집 구석에서 소주병을 끼고 잠든 모습. 1년 전만 해도 제 앞에서 너 같은 거 데리고 살아주는 걸 고맙게 여겨라며 거들먹거리던 그 남자는 이제 노숙자와 다를 바 없는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 이 씨는 알코올 중독 초기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술만 마시면 대표님 이름을 부르며 운다고 하더군요. 복권이라도 긁는 심정으로 대표님 회사 앞을 기웃거리다가 보안팀에게 몇 번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를 듣는 내내 제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통쾌함? 아니요. 분노?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무관심이었습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의 사연이 궁금하지 않듯 그들의 불행은 더 이상 제 감정의 파동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치우세요. 앞으로는 보고하지 마세요. 쓰레기통 냄새 맡고 싶지 않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물러가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이거든요. 고급 한정식 집의 은은한 조명 아래 할아버지 강 회장님과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왔느냐, 우리 강 대표. 할아버지,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다. 내 새끼 얼굴 보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뭐가 지루하겠니? 할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1년 전 제삿날, 제가 침을 삼키며 굽고 지지고 볶았던 그 산해진 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요리할 필요도, 눈치 보며 부엌 구석에서 식은 밥을 먹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 들어라. 이거 네가 좋아하는 도미 아니냐? 할아버지가 젓가락으로 도미살 중 가장 통통하고 맛있는 뱃살 부위를 발라 제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1년 전 시장에서 35,000원이 아까워 벌벌 떨며 샀던 그 도미. 시어머니가 입맛 싸구려라며 타박했던 그 생선. 입안에 넣자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생선 살의 고소함과 함께 왈칵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는 정말 안전하다는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왜 우느냐? 맛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요. 남이 발라주는 생선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거칠고 따뜻한 손의 온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던 제 지난 10년의 세월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가을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1년 전의 바람은 시리고 아팠지만 오늘의 바람은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계실 부모님께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안 울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하녀도 죄인도 아니에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요. 대기하고 있던 기사가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그 속에 지옥 같았던 과거를 영원히 묻어두고 저는 눈부신 미래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10년이라는 긴 세월, 고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진 구박과 서름을 견뎌내야 했던 주인공의 삶이 너무나 가슴 아팠지만 마지막 통쾌한 복수 한 방에 그동안 쌓인 채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단순히 주인공이 재벌이 되었다는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한 사람이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일어서는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악을 행한 자는 결국 파멸하고 묵묵히 선을 지킨 자는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그 당연한 진리가 오늘 주인공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억울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사연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주인공처럼 눈부신 인생 역전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